자, 그러면 주역에 각 궤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그동안에 기초 개념 쭉 설명했던 거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역을 이해할 때 보통 이제 상수역과 의리역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상수역이 점칠 때 시책을 이 시책이라는 게 시초 시자 이제 대쪽 책자 그 시책 이것을 네 개씩 나누면서 남은 시책의 숫자를 세어서 음양을 정의하고 궤를 도출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떳떳한 숫자, 상수를 통해 운명을 점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점괘가 나오면 전적으로 이걸 믿고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주역을 활용하려는 입장이 이제 상수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의리역 하면 주역의 궤나 효, 또 궤사와 효사, 단, 문헌, 계사 등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진지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내용이나 우리 좋은 잠언 또 이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이제 공부하려는 입장이 이제 의리역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주역 속에 들어있는 자연이나 인생사의 여러 의리, 이치들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의리역입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죠. 대개 주역 공부를 하게 되면 의리역 토대로 저 속에 들어있는 이치들을 잘 이렇게 터득해서 우리가 지식을 이제 얻게 되면서 동시에 이 주역의 64개를 활용해서 점을 칠 수 있고 그를 토대로 우리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겠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여기 올바른 이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그것은 주역의 사상 8개, 64개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가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준거 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의리역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충분한 상태라면 구태여 상수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점이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난 뒤에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점도 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상수역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상수역이라는 게 이 숫자나 아주 정확한 산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리역이나 상수역이나 둘 다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역의 괴와 효를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이해하냐, 그걸 어떻게 세상살이에 준 것들을 활용하냐, 이럴 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황에 맞춰 준 것들로 어떤 괴를 활용하든지 또는 시책을 통해서 특정한 괴를 얻었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괴의 형상과 효의 위치를 잘 이제 판단해 봐야 합니다. 먼저 얻은 이 괴상이라는 것은 주어진 괴의 전체적 형상, 또 물상을 그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 박괴 같은 경우는 이제 음효가 아래서부터 위로 5개가 음효고 제일 위에 양효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산지 박괴의 경우는 이제 이 밑에
땅 지가 있으면서 땅 위에 다시 간괴가 있어서 땅 위에 우뚝 솟아있는 산과 같은 형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치가 이 괴는 상황이 삐쭉 솟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음효가 쭉 있다 보고 끝에 양효 하나만 있다 보니까 속이 다 텅 비고 끝에 양효 하나 있는 다 갉아먹어진 속이 텅 빈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괴상 자체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괴체, 괴의 생김새 형체를 아까 괴상도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산지박 밑에 땅이 있고 이렇게 체를 또 통해서 봅니다. 이 산내 이 괴는 아까 이제 산지박괴가 음요만 쭉 있고 끝에 양요가 있는 거라면 산내 이제 산내 이제는 위에 산이 있고 밑에 또 초요가 양요고 중간에 내요가 음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요와 상요만 양요이고 2, 3, 4효는 모두 음요입니다. 그래서 괴체를 보면 마치 아래의 턱과 아래턱, 위턱만 양요고 중간에 이빨이 아래의 이빨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꾀는 입모양으로서 이 몸에 필요한 음식을 일일이 먹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말을 하는 기능 그런 것들을 하는 입 모양 같은 게 이 산내 이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지밖에 아까처럼 상요만 양요고 아래의 모든 요가 음요인데 그래서 마치 속이 다 파먹인 통나무 같은 괴체를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형상이 산지 밖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괴상, 괴체를 보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사를 통해서 괴에 이제 우리 문학께서 붙여놓으신 괴사가 있는데 괴의 의미를 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괴와 외괴 내괴는 이제 아래쪽 괴죠. 외괴는 위쪽 괴인데 대개 아래쪽 괴를 이렇게 최라고 보면 위에 외괴를 용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이럴 때 내괴와 외괴의 교감 관계, 대립 관계 이런 걸 살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천 택괴 같으면 위에 밑에는 양요 세 개가 있어서 택괴인데 위에는 음요 세 개가 있어 지괴입니다. 그래서 지천 택괴인데 태는 아주 평화로울 태자 택괴입니다. 그 얘기는 위에 있는 지는 아래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건괴 양요는 위로 올라가서 중간에서 음요하고 양요가 만나서 서로 평화롭게 사귄다 이런 뜻이 있어서 지천 택괴는 외계와 내계와 상당히 교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감이 잘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천지비 밑에 지괴가 있고 위에 양요세계가 있는 건괴가 있으면 위에는 천이고 아래는 지인데 이거는 그 자체로 보면 건괴는 위에 있으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거고 건괴는 땅이니까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자리 잡은 건데 천지비가 위를 따지면 또 반듯한 자리인데 사실은 건괴는 양요가 위로만 올라가고 건괴는 음요가 밑으로만 내려가요. 그래서 중간에 교감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안입을자 밑에 입구찬 막힐비, 꽉 막힐비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교감이 없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괴사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엔 내괴나 외괴의 교감 대립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정해진 효의 위치를 본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를 보냐. 특히 점을 칠 때는 용으로 이, 각 얻은 괴의 효가 다음으로 변하냐 안 변할 따지고서 이제 내가 어느 위치냐 이걸 보는데 효의 위치에 따라서 그 효사를 활용해서 이해도를 높인다. 그리고 효가 중했냐, 정했냐, 비냐, 응하냐 이걸 가지고 고려하는데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 조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화 이의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괴사와 효사의 예시를 나중에 이제 괴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건괴가 그려 있고 곤괴가 그려져 있고 술에 둔괴, 산수몽괴가 있으면서 각 괴의 이름이 중천건괴다. 요거는 중지곤괴다. 그리고 술에 둔께다. 위에가 수고 밑에가 뢰께입니다. 근데 산수몽께가 위에가 산께고 밑에가 수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를 그리고 괴의 이름을 붙여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괴의 기본 괴사는 건원 불식이다. 또 중지곤괴는 빈마 재물이다. 또 술에 둔께는 건후 경륜이다. 그리고 산수몽께는 몽형 육덕이라 이런 식으로 괴사를 붙여놨고요. 하나하나의 효에 대해서는 초요, 이요, 삼요, 상요, 오요, 상요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이렇게 이제 효 이름을 초요는 또 초구는 잠룡이니 제하라. 이효는 구이는 혈룡이니 덕시라 이런 식으로 각 효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는 게 효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괴에 들어가면 이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괴사와 효사는 성현들이 괴에 붙인 설명입니다. 괴상이나 괴체만을 보고서 이해가 다 되면 되는데 이게 다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 이 괴사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괴사와 효사 속에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자연과 인간 사이 이치에 대한 설명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내계와 외계, 효의 위치와 교감 관계를 살펴 사리와 인물의 길흉을 판단한다. 이로움이나 불리함, 허물이 있거나 없음, 중도를 얻었냐 어쩌냐, 또 고드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주역의 괴나 효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길은 제 위치를 얻어서 선한 상태를 말하고 흉은 그렇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 위치란 개념은 양효가 135에 자리 잡는 거, 음효가 246에 자리 잡는 이게 제 위치에 정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4개에 있어서 주효가 있습니다. 이제 건괴는 모든 게 이렇게 양효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구오가 괴의 주효, 제일 주가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건괴에서는 모두가 음인데 구이가 중한 그 위치고요. 술에 둔 께는 처음 시작하는 의미니까 제일 밑에 있는 우레레자 양효 하나 여기에 초구가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괴를 얻었을 때는 그 괴에서 어느 위치가 주요가 됐냐 모든 게 불변하고 이럴 때 이 주요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효는 아까 얘기 득중하네 어느 괴에서 보면 네 괴인 이효의 음효가 자리 잡으면 이게 중하고 정한데 어디 경우든 내께에서는 2호, 외께에서는 5호가 중의 위치입니다. 근데 중하고 정한 위치가 되려면 내께인 2호에 음효가 들어있으면 중하고 정한 거고요. 외께인 5호에 양효가 들어있으면 중하면서 정한 겁니다. 그런 효. 그리고 저 양효가 많을 때는 양효, 음효가 많을 때는 양효가 그 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괴의 뜻이 건괴나 곤괴나 건택리진 같은 경우는 그 괴의 이름이 그 뜻에 들어 있거든요. 이럴 땐 이 괴의 뜻을 담은 효가 주요가 되고 양효가 많을 때는 음효가 많을 때는 양효가 주도적인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도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께, 외께, 대립관계 이런 걸 보라고 그랬는데 64개는 음양이 세 번 변해서 만들어진 8개가 상하로 중첩돼서 내께와 외께를 이루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개의 상하 관계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8개, 즉 건태리진, 손감간곤이 내께와 외께에 어떻게 위치했느냐를 살펴서 내외 궤 관계를 판단합니다. 8궤의 물질적 속성을 고려해서 내외궤 관계는 물론 궤 전체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화기재궤, 수화기재궤 위에가 수가 있고 밑에 화가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에 있는 물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수화기재궤는 모든 효가 자기 자리에 정한 위치에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내괴는 불화로서 위로 상승하고 위에 있는 외괴는 물로서 아래로 하강하여 내괴와 외괴가 상호 긴밀하게 응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재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화수미제는 그 반대로 어? 위에 화가 있고 밑에 수가 있어서 미제께인데 이거는 불은 위로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 내려가서 제자로 제대로 중간에 조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제께는 모든 전체계가 부정적인데 이 화수 미제는 특징이 모든 계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양의 자리에 음효가 있고 음의 자리에 양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로 가야 되는 이제 정한의 위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당의와 부당의로 당의는 양효가 양의 자리인 1, 3, 5효에 위치하고 음효가 음의 자리인 2, 4, 6효에 자리하면 당의라고 합니다. 부당의는 양효가 음의 자리에 음효가 양의 자리에 앉은 것이 부당한 마땅당 자리의, 안입을 마땅당 자리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위에 자리하면 괴가 진 형상 속에서 그 효에 위치한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당위에 자리하면 괴 속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부당위를 당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당위계를 보면 수화 기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상이 이렇습니다. 그랬던 수화 기제는 2, 3, 4의 음요가 또 3, 4, 5의 양요가 자리에서 모두 다 제자리에 있는데 이때 이제 2, 3, 4 밑에 있는 2, 3효는 감괴가 되고 3, 4, 5는 리괴가 돼서 혹괴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 수와 기재괴는 모든 게 자기 자리에 있는 정당한 자리가 되죠. 그 다음에 중정비응의 중이라는 것은 내괴와 외괴 가운데 있는 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괴의 2효, 외괴의 5효죠. 그래서 괴 전체로 보면 2효는 내괴를 주도하고 5효는 외괴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내괴의 중인 2효는 초효와 3효를 좌우로 견주면서 내괴의 특징을 구현하고 그러면서 외괴에 대응을 합니다. 괴 전체에 영향력을 바르는 게 내괴의 이가 중의 자리에 있는 거죠. 외괴 중인 5효는 사효와 상효와 견주면서 자주 아래 위로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괴에 응하고 괴 전체를 관장한 효가 5효입니다. 그래서 정은 양효의 자리인 135 자리에 양효가 위치하고 음효의 자리인 246에 음효가 자리하는 것을 정이다 하는데 정한 경우를 당의, 득의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부당의, 실의, 이를 실의라 합니다. 부당의한 경우에는 그 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비라는 것은 이웃하는 효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웃하는 두 효가 음과 양과 음의 관계이면 좋다고 봅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웃하는 효가 양과 양이거나 음과 음이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껄끄럽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응은 내께와 외께의 효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이 초효와 사효, 이효와 오효, 삼효와 육효, 상효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양과 음과 양 관계이면 사이가 친밀한데 이때는 바로정, 응아령, 정응, 합할, 합, 응아령, 합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도 양과 양, 음과 관계되면 적응, 무응이고 대적할 적자, 서목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은 이제 이렇게 양음 관계로 정응, 합응이면 좋고 양과 양, 음과 음인 이 관계면 적응, 무응 관계라 서로 서목하고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궤 전체 64궤를 보면 모든 효가 응하는 게 태, 비, 함, 항, 손, 잉, 기재, 미재가입니다. 궤에 비해서 모든 효가 불응하는 게 자기 궤가 중첩되는 건태리진 손감 간고는 모든 효가 불응관계 실의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혹궤 서로 호자 혹궤라는 것도 있는데 혹궤는 한 궤 안에서 내부에 위치한 효들 사이에 새롭게 3효로 구성된 8궤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호체라고도 하는데 이는 궤 속의 상하 효들 사이에 또 친밀한 관계, 협력, 갈등 관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내부에 혹궤를 또 봅니다. 초효와 상효를 제외하고 내부에 위치한 2, 3, 4, 5효들 사이에 이 효가 바로 이웃하는 3효를 넘어 4효와 협력할 수 있고 3효도 4효를 넘어 5효와 협력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동공, 같을 공, 공공자라고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 2, 3, 4효가 하나의 궤를 형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 4회가 하나의 궤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택내 숙궤인데 이 숙궤도 2, 3, 4가 이 간궤 또 3, 4, 5가 손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숙괴 전체를 이해하면서 요 세효 사이의 연결 관계도 보면 좀 더 이제 괴 전체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와 방통. 이제 반대는 완전히 괴가 반대로 되는 거고, 방태는 옆으로 이제 흐르는 건데, 보통 이제 이 괴의 효가 변화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괴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반괴라는 것에서 변괴라고 해서, 괴가 변화해서 본괴와 다른 변화의 괴가 생기는 그런 괴, 별괴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변괴라고 하는데, 이제 반대는 독특하게 이제 반대의 경우만 얘기합니다. 효의 음양이 바뀌는 경우, 효가 있으면 음과 양이 다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은 이제 이렇게 변역괴라고 해요. 또 소성괴가 이게 다른 거로 바뀌는 경우, 소성괴의 내괴와 외괴가 다 바뀌는 경우, 또 내괴와 외괴의 상하가 바뀌는 경우, 내괴 이게 상하가 내괴가 위로 가고 외괴가 밑으로 오는 걸 이걸 교역, 괴가 그냥 이렇게 빠딱 뒤집어지는 게 반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역은 독특하게 모든 효가 변한 경우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효 하나 둘 개가 바뀌는 것도 변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정약용이 같은 모든 효가 이렇게 홀딱 바뀌는 경우를 변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괴와 외괴가 상하가 바뀌는 것을 교역 또 괴가 이렇게 발딱 뒤집어지는 걸 반역 이렇게 세 개를 이제 특별한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지진괴와 지화명의괴는 상어의 내괴와 외괴가 반대로 되어 있는 교역이고 산지박괴와 지뢰복괴는 또 풍산점괴와 내택명의괴는 괴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반역이죠. 진괴가 그래서 화재진과 명예 진괴가 지상 위로 떠오른 태양 같다면 바로 뒤집어져 나타난 명의께는 그 밝음이 문드러지는
땅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괴의 반대 현상, 선후관계를 보면서 의미 해석을 신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은 괴의 모든 효가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변형된 경우인데 6효 모두가 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수와 기재괴 요거는 화수 미재괴로 변화해서 방통이 되는데 이렇게 6효가 변한 괴의 의미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또 산지박괴가 끝까지 도달한 궁색함을 의미한다면 뒤집어지기 전에 뒤집어진 복괴는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재괴가 모든 효이치가 당위임을 임에 반해서 미재괴는 모든 효가 부당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괴 해석에서 반대와 방통도 고려하면 좀 더 정확한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약용은 주역 사전을 주역을 통달하신 뒤에 주역의 네 가지 전자 저는 거기다 이제 내용을 붙인 건데 영리사법이라는 이제 아주 네 가지 특징을 잡아내서 주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추위, 물상, 호체, 효변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추위를 통해 건곤으로부터 12의 벽괴가 나오고 그래서 건곤 플러스 12개의 벽괴가 있는데 다시 이걸 토대로 50의 연괴 넘칠 연재 연괴로 발전해 간다 해서 다사는 64개를 12벽계 앞서 지난 시간에 봤죠. 음양이 소장하는 관계로 12개, 12달을 표현하는 벽계, 건공까지 해서 14개.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변화시키면서 64개를 설명을 이제 하고요. 변화로서 교역, 변역, 반역 세 개를 얘기합니다. 교역은 상계와 하계를 바꿔놓은 것이고 변역은 6개의 효가 모두 변하는 것이고 반역은 괴의 상하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64개의 배열 순서는 여기 나온 이 반역, 괴를 뒤집어 놓는 그 차례로 지금 역경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반역을 해도 반대괴가 없는 8개, 건곤, 감리, 대약 이런 것들은 변역의 방법으로 상대되는 괴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괴를 이해할 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